또 짐승 같은 범죄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네. 황영동 살인 사건인데 황영동. 49살 먹은 사내가 대낮에 공중화장실에서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사내는 이제 칼을 들고 협박을 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막 도와달라고 했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옆에 전통 한옥이 공사 중이었어요. 거기서 공사를 하시던 인부분들이 여성을 이제 구하려고 사내를 이제 에워쌉니다. 이 사내는 또 그 인부들을 상대로 칼로 싸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23살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네. 사내를 제압을 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거의 목숨의 위기까지 올 때까지 다치고 경찰은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체포를 해갔습니다. 일단 강간 미수로 입건이 됐고요. 경찰이 이제 뭐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랄 자백을 해요. 내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38일 동안 사람을 5명을 죽였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뭐 난자했다라는 표현으로 살해를 했어요. 이유는 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뭐 어떤 때는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대전 충남 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자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부녀자들이 혼자 있는 다방이나 가정집을 노렸고 범죄 수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첫 살인이 이제 9월 9일에 대전에서 한 다방에 들어가서 그 여주인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주인이 그거를 거부를 하니까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가정집에 침입을 합니다.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거기 계시던 아주머니를 10만 원을 빼앗았는데 이분한테 그런데도 또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한 일주일 남짓 있다가 또 대전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20만 원을 빼앗고 그 다방 여주인을 살해를 하는데 이게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칼로 38번을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전 옆에 아산시에 가서요. 여관에서 여주인을 또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하고요. 이거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음식 시켜 먹고 고기 먹고 맥주 먹고 그게 한 6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또 칼로 찔러가지고 아주머니를 살해를 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황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으면 임산부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방 여주인을 살해할 때는 무려 38차례나 흉기로 찔렀습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처음에 하게 됐었습니다. 잔인한 수법으로 무려 5사람의 목숨을 뺏은 뒤 황 씨가 손에 넣은 돈은 고작 6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총 몇 개월간 일어났던 거죠? 이게 9월에서 10월인데 정확히 2달도 아니고 한 38일이에요. 이런 경우 이게 동일범이라는 거를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은 건가요? 지금 사건이 이제 90년대 후반이잖아요. 90년대 후반에. 이때만 해도 사실 경찰에서 이렇게 연쇄성을 갖고 있는 범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분석하는 이런 기법들이 사실 거의 부족하던 시절입니다. 관할서 따로따로 그냥 수사를 하는 거네요. 각자의 수사를 하는 거죠. 발생 장소마다. 와, 너무 짧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고.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7월에 잡혔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가 특수강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8월에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증거가 모자라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납니다. 구속 집행력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구속의 집행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101조에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그럼 풀어주는 거네요? 예, 잠깐 석방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인가요? 네, 판사의 완전 직권이에요. 직권 판단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바라보는 판사의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팠나 봐요. 예, 뭐 이제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줬다는데 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생활하면서 녹내장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되는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속집행 그럼요. 정지예요. 아니 그리고 녹내장이 진행 중에 범죄를 일으킬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치료는 안 받고 범죄를 저질렀죠. 교도소 있다가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또 교도소 가고 또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범죄 내용도 다 그냥 강도상의 성폭행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황영동은 붙잡혔죠. 붙잡혀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는 다시 또 녹내장이 사유인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 황영동을 붙잡은 23살 청년의 이야기도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었는데 웬 흉악범이 칼을 휘두르면서 여성을 위협을 하니까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흉악범을 막아야겠다. 제압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당시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일을 했을 것이다. 똑같이 했을 것이다.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생계를 돕기 위해 일당 3만 원의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안 씨. 출혈이 심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남들도 막상 그렇게 어렵게 처해 있으면 다 그렇게 다 하고 해갖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황영동과 그 청년. 이런 게 계속 인간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하고 근데 범죄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걸 너무 보여주고 하니까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해서 소설가들이 그렇게 범죄를 모티브로 2009년 4월에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밤늦게 노파가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발견 당시에 이제 그 출입문은 시정 장치가 반쯤 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기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반쯤 걸쳐 있는 상태로 최초에 발견이 됐고요. 피해자는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 이 노파였었는데 방 한가운데서 이불이 한 절반쯤 덮여 있고 잠자고 있던 매트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사망한 노파의 몸 위에 흰색 가루가 가득 덮여져 있었어요. 흰색 가루. 흰색 가루가. 이 흰색 가루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있던 밀가루와 설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물건으로 뿌려져 있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입을 하거나 도주를 했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족 흔적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 위를 보니까 그 집에 쓰던 부엌칼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어요. 그것을 수거해서 그 과학수사위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피해자의 DNA가 확보가 됩니다. 네. 그것이 범행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많은 행동의 특징들, 사실 증거 흔적들을 많이 흘려놓고 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여기서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는 범죄 현장의 범행 도구를 가져가거나 인멸을 했었어야 되는데 깨끗이 닦아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듯이 놓고 간 점. 그리고 그 밀가루랑 설탕이 그 집에 있는 싱크대 밑에 우리가 이제 그 수납하는 잔이 있잖아요. 그 장소에 놓여 있는데 조금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자의 행동은 그 긴박한 상황에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꺼내와서 뿌리고 다시 그대로 정리를 해놓고 갔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상한. 그 사소하지만 한 가지의 그런 행동 흔적들이 몇 가지가 연결이 되면 전반적인 그 사람의 성향을 추론하는데 굉장히 큰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정리정돈을 하는 행동 특성인데 사실 이게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거 하나 가지고 범죄자의 성향을 추론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긴장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은 그 사람이 평상시 갖고 있는 습관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긴장했을 때 무의식 속에서 몸에 밴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하고 간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강박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강박적인 성향의 이제 기제는 불안이거든요. 불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피해자의 집에 대한 피해자의 정보가 없다면 범죄자들 굉장히 서둘러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인멸하고 제자리에 자기 습성을 드러낼 정도 되면 더 이상 이 장소에는
누군가 이 시간대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이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이제 단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할머니 이 노파에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 가방 위에 흰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 순서가 우리 이제 배열이 되죠. 살인이 일어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밀가루가 뿌려지고 가방을 만졌다는데 그러면 몰래 가방에 있는 금품을 훔쳐가려고 하다가 깨어난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범행의 가장 큰 동기는 이제 금품 절취 또는 이제 강취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근데 혼란을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는 부검을 해봤더니 시신에 무려 37군데가 찔리고 베인 상처들이 37군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어떤 상태를 보면 일어나서 저항하거나 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37군데나 이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이 피해자와 어떤 감정적인 교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야, 근데 이거 뭐 범인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찾아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하고요.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제 옆집에부터 가장 먼저 탐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옆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건축 노동 일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 둘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은 직장이 없이 혼자 집에서 주로 있었고 둘째 아들은 이제 밤에 주점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당일날 그렇다면 사건이 발생하던 당일날 집에 누가 있었느냐 했더니 아버지와 이제 동생은 일을 하러 나갔고 네. 큰아들만 집에 있었던 거죠. 집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을 합니다. 이 큰아들의 진술이 뭐냐면 당일날 사실은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만 밤늦게 PC방을 가려고 가다 보니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왜 문이 열려 있는가 문을 열고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그 위에 하얀 밀가루 같은 것이 뿌려져 있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죠. 자세하네. 예. 20대 초반이었었는데 당시에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자기는 그냥 의심받을까 봐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되게 수상하네요. 그렇죠. 경찰이 이제 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시신에서 발견된 그 밀가루가 네. 큰아들의 집 입구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미세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해요.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서 내가 봤다니까. 봤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밟고 나온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건 사실 정황은 굉장히 의심이 이제 짙어지긴 하지만 이 증거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죠. 실제 무서워서 나왔나 보다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일단 경찰이 의심이 되면 약간 물증을 찾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이 집에 압수수색을 시작을 합니다.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면 큰아들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 속에서 검정색 장갑을 하나 발견하는데 이 장갑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들을 체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진술을 하면서 부인했냐면 다시 내가 생각을 해보니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내가 손으로 흔들어 봤다는 거죠.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근데 이거요 굉장히 수사에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법정에서 사실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정황만 가지고 체포해서 정말 자백을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수사팀에서 요청을 합니다.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성형 파악을 위한 프로파일링 분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투입이 되어가지고 1차로는 이제 동생을 만났어요.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런 일을 할 만큼 배포가 큰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고 평소에도 불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좀 더 의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이제 출감을 해서 면담을 하는데 이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그 추울 때가 아니었었는데 다 채워서.
예, 자크를 목에까지 올리고 유심히 저를 보더니 혹시 영안실을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어디서 썩는 냄새가 난다. 시신의 냄새가 난다. 자, 이 약간의 어떤 이 망상과 관련된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안이 굉장히 높은 어떤 망상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을 물어봤어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느냐. 5살 정도 될 때 이제 그 생모가 가출을 하면서 할머니 조모한테 이제 맡겨져서 생활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부모와 이제 그 애정 관계가 이제 상실이 되면서 이 범인이 불안도가 훨씬 높아지는데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공격성 그리고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강박적인 성향이 다 정리해놓고 간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수사팀에 이제 그 전달을 하고요. 아주 경험이 많은 그 수사팀장하고 수사위원들이 이제 팀원을 해서 이제 자격을 결국 받아냅니다. 그분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였나요? 정말 진짜 제가 그 자격을 받으면서도 어이가 없었던 것이 동생이 밤새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 주면 그 용돈을 가지고 PC방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오는 이런 삶의 패턴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동생한테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PC방에 갈 돈이 없으니까 그 할머니의 돈을 절취하기 위해서 몰래 절취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할머니가 잠을 깨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알아보잖아요. 얼굴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이제 칼을 가져와서 무려 37차례나 찔러서 감정을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7번이라고 하는 무차별 공격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조금 할머니가 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친절하게 안 한다는 생각은 이제 주관적인 자기가 경험하는 거죠. 그 자신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분노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밀가루하고 설탕을 뿌리죠. 뿌리고 나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결국은 가방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데 정말 이게 참 말씀드리기는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고 그런 것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결국 가져간 돈은 700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제 그 700원을 가지고 자기가 들어갔던 거꾸로 족적을 닦으면서 나오면서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손을 씻고 장갑도 벗어놓고 그 700원으로 PC방으로 갑니다. 밀가루를 왜 뿌리는 거죠? 밀가루 설탕. 자기는 제가 그래서 밀가루를 왜 뿌렸느냐 나중에 이제 자백을 한 이후에 물어봤더니 너무 심한 피 냄새가 나서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수님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살인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막 피 비린내가 나서 못 견딜 정도로 밀가루를 뿌리고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약간의 환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냄새를 좀 맡는. 그러니까 불안이 굉장히 높은 망상들 그런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받아가지고 사건이 해결되는 이런 사례가 되겠죠. 그 이게 행동 분석을 통해서 딱 범죄 현장에서 범인이 어떤 행동을 보느냐에 따라서 좁혀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프로파일러는 한국 경찰의 공식 명칭이 범죄 행동 분석관입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추상적이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성향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 현장에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여러 행동들을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범행의 의도와 동기와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 같은 증거물들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자료가 되겠죠. 여기서 지하라는 거는 이제 이 용어를 만들 때는 분명히 비유의 의미였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건은요.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돈이 땅 밑에 묻혀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마늘밭 110억 은닉 사건. 어쨌든 이 범죄 수익 얘기인데요. 어떤 형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형제가 이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한 거예요. 네. 그 형이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요. 동생은 조직원을 모집하고 회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 서버는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음. 사무소는 중국에 두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호객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입금을 받으면 사이버 머니로 환전을 해주고 도박을 하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회전율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간 그 온라인 카지노 고객들은 1분에도 여러 판을 칠 수 있었대요. 1시간 동안 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막 수백 판도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온라인 사이트는 다단계 판매 조직의 수법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다른 고객을 데려온다. 그럼 그 다른 고객이 베팅할 때 원래 수수료를 카지노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데려온 고객이 베팅을 하면 그 사람의 수수료는 일부는 나한테도 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네, 사이트를 소비자로 등록을 하는 소개를 거네요. 해주죠. 네. 근데 이게 카지노 입장에서도 굉장히 영리한 정책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데려올 정도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그 수수료 받아도 그 수수료로 또 도박을 해요. 네. 결국은 그냥 다 자기네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열어가지고 2009년 중순까지 1년 6개월 동안 이 카지노를 운영을 했는데 네. 벌어들인 수입이 170억. 네, 한 달에 10억 조금 못 되게 벌어들인 거고 그건 수익이고 매출, 그러니까 통장에 찍힌 것만 매출을 보니까 1,500억이 넘었어요. 와, 1,500억. 1년 반 만에. 네. 경찰도 알았죠. 이 사이트 개설하고 다음해 초쯤에 이 수사를 들어가요. 수사를 들어가서 2달 동안 계좌를 406개를 추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환수한 돈은 수익금 170억 중에 3억 8,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도박 자금도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적발될 우려가 있고 금융계좌를 통해서 관리를 해도 역시 적발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돈이 이제 모이면 족족 다 현금화를 했어요. 현금화. 현금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형제는 근거지가 인천이었는데 누나가 전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랑 매형 부부한테 돈 좀 맡아달라. 가족. 네. 나중에 보니까 이 누나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110억 원이 좀 넘었거든요. 110억? 네, 근데 110억 원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일렬로 쌓으면 24m래요. 네. 약간 과장 보태면 건물 10층인 거죠. 한 층에 뭐 한 2.4m라 치면은 이 누나도 저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누나가 이 돈을 놔둘 데가 없어 하면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이 동생이 요령을 알려줘요. 누나 근처에 땅을 하나 사. 땅 사서 밤에 가서 거기 묻어. 울타리 치고. 네. 그래가지고 이 누나는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차로 한 20분 거리에 거의 1억 원을 들여서 300평 규모의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실제로 거기 이제 뭐 마늘 같은 거 좀 심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다 속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 돈을 묻어요. 네, 돈을 비닐봉지에 돈을 5만 원권을 빡빡 채워가지고 김치통이나 페인트통 거기 넣고 그걸 묻습니다. 근데 밤에 땅 파면 뭔가 의심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시골이라 가지고 밤에 몰랐나 봐요. 일찍 주무시죠? 네. 시골에서. 한 번 들킬 뻔한 적은 있어요. 원래 그 땅에 소나무랑 매화나무가 있었거든요. 전 주인이 심어놓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소나무랑 매화나무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자기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옮기려고 굴착기 기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굴착기 기사가 땅을 파요. 땅을 파다가 김치통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안에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소나무랑 매화나무만 옆으로 옮기고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세상에 이 돈이 나오게 됩니까? 이게 정말 어이가 없이 나오게 됩니다. 어이가 없이 나오게 되는 게 이 동생 형제가 결국 경찰에 이 사이트가 걸리고 동생은 붙잡혀서 이제 1년 6개월 형을 받고요. 형은 도망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도망 중입니다. 근데 이 매형이 돈을 보다 보니까 약간 욕심이 난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사건이 없나 했어요. 결국은 그럴 리가 없죠. 네. 네. 한 3억 정도를 써요. 써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 그 동생이 1년 6개월령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출소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불안해지죠. 아, 우리 처남들이 보니까 되게 무서운 처남들이던데 조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밤에 파괴됩니다. 파괴되는데 3억만 모자란 게 아니라 7억이 모자란 거예요. 4억이 누가 더 썼네요? 네. 매형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때 나무 옮긴다고 굴착기 기사가 이거 팠었지. 매형은 그 굴착기 기사가 아무래도 의심스럽죠. 그리고 자기가 빼돌린 3억 원까지 이 기사에게 뒤집어 씌워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굴착기 기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요. 사실 이 마늘밭에 17억 원이 든 통 5개를 넣어놨다. 근데 2통이 없어졌다.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냐? 그 굴착기 기사님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건 경찰을 부르자. 경찰을 부르자. 그래서 정말로 경찰을 부릅니다. 네, 큰 실수를 한 거죠.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입니다. 어제 저녁 이곳 마늘밭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김치통에 담긴 뭉칫돈 3억 원과 10억 원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묻어둔 돈 가운데 최근 7억 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이 씨가 밭에서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안모 씨를 의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추궁을 참다 못한 안 씨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이 매형이 정말 아차했을 거예요. 그렇게 누나 부부가 숨겼던 돈 찾았는데 110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온 세상에 마늘밭 110억 은닉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야, 결국 이 누나 부부는 어떻게 됐나요? 이게 돈 전부 몰수하고 마늘밭도 몰수합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그렇죠. 예. 범죄 수익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는 게 원칙이고 그 누나는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매형은 징역 1년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이게 마늘밭에서 그 110억 원이 나온 게 2011년이거든요. 네. 근데 5만 원권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게 2009년입니다. 2009년밖에 안 됐나요? 네네. 근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청이나 한국은행이나 경제금융당국자들이 매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발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국은행은 회수가 안 돼요. 이 돈 다 어디 갔지?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마늘밭 사건이 터지면서 범죄 조직이 5만 원권을 자금 관리용으로 쓰고 있다. 이게 증거가 나온 거죠. 5만 원권 지폐가 검은 돈으로 전락하면서 시중에 5만 원권이 회수되는 건 10장 중 3장에 불과합니다. 5만 원권이 비자금 용도로 쓰인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실제로 범죄 현장의 증거물은 대부분 5만 원권입니다. 지금도 5만 원권은 별로 회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금이라는 게 참 장점 단점이 다 같은 건데 익명성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쓰는 사람한테는 익명성이 있으니까 사생활이 보장되는 거고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익명성이 되게 단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지하 경제를 사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세금을 만약에 현금을 통해서 덜 낸다.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조세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네, 건강한 사회 한 축이 투명한 경제 활동이라는 점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양에서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강원도 양양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돈 때문에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학부모 관계로 두 분이 만납니다. 같은 동네 사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는데 채무관계 때문에 사이가 나빠져요. 가해자가 빚독촉을 받으니까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친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수면제를 먹이고 여기저기 불을 질렀어요. 아이들과 이 어머니는 사망한 거죠. 불이 나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인 이 사람이 소방이 도착하는 순간에
막 달려들어서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막 구호를 해달라고 막 이렇게 목격자인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름 끼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사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런 이제 배경이 되었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목격자 행세를 했던 이 여성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스스로 비관을 해서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은 거다. 막 이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경찰이 화재가 다 진압되고 나서 다시 한번 집을 수색하자라고 하는 과정에 신발장 안에서 이 돌아가신 분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간 차용증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현장에서 그 방화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많았다고요. 특히 화재 현장에 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화재 감식을 할 때 하는 것이 일단 바닥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한다 그러는데 정말 삭하고 호미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싹 다 드러내요. 그리고 바닥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나무질을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물결 형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현장에서는 몇 군데의 발화원이 있었어요. 몇 군데에서 불이 질러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전기 누전, 배선, 가스 이런 부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많은 경우에 사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거는 주로 전기 합선이 가장 많거든요. 전기 합선으로 이제 불이 일어났을 땐 단락흔이라고 하더라고요. 단락흔이란 거는 이제 합선 같은 걸로 아주 높은 온도의 그 발화가 시작된 거예요. 보통 2, 3,000도 가까운 온도가 된대요. 구리 녹는 점이 1,000도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리 선이니까 구리가 녹아서 완전히 구형 상태가 돼요. 그랬다가 굳어요. 그러면은 이게 동글동글한 방울처럼 생긴 반짝반짝거리는 흔적을 남기게 돼요. 처음에 만약에 이런 단락흔이 있으면은 누전이나 뭐 이런 합선 이분하고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은 적어도 전기에 의한 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피해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거든요. 대부분 장구적인 노력을 할 때 보면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욕실이나 물이 있는 곳으로 가죠. 싱크대, 욕실, 창문 이런 데서 발견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냥 바닥에 흩어져서 사망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호흡기를 검사를 해봤더니 전부 검정매가 다 묻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못했다면 약물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이미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검 시에 약물 검사를 훨씬 더 많이 의뢰를 하죠.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량의 수면제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죄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돼 있는 거죠. 가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방화를 저질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수사에서 더 밝혀진 것이 이 사건이 나기 3일 전에 자기하고 살고 있는 내연남을 방화 살인을 시도한 흔적이 또 발견됐어요. 지난달 강원도 양양에서 방화로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내연남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내연남의 보험금 1억 7천만 원을 가로채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심리적인 성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방화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풀어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5년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기가 화상을 입은 흔적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불을 지르다가 자기가 화상을 입은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은 그 빛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궁지에 처했는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화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자신한테 친숙한 이 방화라는 방식을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이고요. 방화범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방화범은 일단 태운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죄명이 많이 달라져요. 대표적인 게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건조물 또는
주거를 위해서 사용되는 뭐 선박, 기차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태웠을 때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되고요. 사람을 상해하게 이르거나 또는 사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된다면 네. 이것도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자체가 더 높아요. 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처벌하고 있어요. 이미 형법으로도. 결국 양형은 어떻게 받았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형이 구형이 되고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났죠. 그래서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계획적인 범죄다는 것을 법정에서도 인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양양 일가족 방화 사건이 방화가 범행 도구로 진화한 이런 형태라면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정남규 사건인데 방화가 성범죄와 살인으로 진화하는 경우. 최근 서울 남서부 지역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피습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보라매 공원에서 20대 여대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노상에서 하던 범죄가 어느 정도의 휴지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나타났을 때는 훨씬 더 진화해서 침입과 방화가 함께 벌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 사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방화가 이루어졌고요. 서울 봉천동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범인은 둔기를 휘두른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매 3명이 주택 화재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인은 자매의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투입되었던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을 보면 방화 범죄가 다 있어요. 사실 유영철도 쓰레기 더미, 뭐 자동차 상당히 많은 곳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데 강호순도 자신의 처와 작물을 불을 질러서 살해한 이런 사건이 이제 밝혀졌었죠. 어쨌든 연쇄살인범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의 대상 범죄가 뭐냐면 살인, 성범죄, 그리고 방화예요. 방화가 거기 들어가요. 방화가 그러니까 세 개의 사건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극이 사소하게 시작을 해서 멈추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발전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절대 머무르지 않아요. 그 방화 범죄도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에 몰래 불을 지르고 막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막 즐거워하던 이런 감정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불타는 것도 보고 싶은데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잔혹해지는 경향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약 중독과 같아요. 이건 중독 범죄랑 비슷하거든요. 작게 시작한 약물이 점차 내성이 생기면서 약물이 양이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범죄는. 정남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서 따라가서 막 공격하고 찌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거 갖고는 이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침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장악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살해하고 가면 되겠구나. 그게 점차 더 자극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불을 질러서 온 일가족을 다 살해하겠다. 이걸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정남규의 방화 현장 가보신 건가요? 네. 제가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 그 방화 사건 현장에 다 제가 나가봤는데 불을 도주로에다만 질러요. 큰 창문이나 출입문 이런 곳에 다 불을 질러서 결국은 일가족이 다 사망한 케이스가 빠져나가게. 심지어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젓가락을 구부려 가지고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방범 창살이 있잖아요. 그 반지하 같은 곳인데 피해를 입은 곳이 거기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범 창살이 먼지가 가득한데 두 줄의 손잡이가 딱 있는 거예요. 물론 장갑 자국이긴 했지만 그래서 야 이걸 정말
불을 질러놓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그 죽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이놈이 바라봤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막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결국 만들어서 수사팀에 브리핑을 했는데 범인의 족적이 장은방으로 이어지고 또 여성과 아동이 있는 방만 집중됐다라는 것에서 이 소심한 공격성을 지닌 자라고 분석을 했고요. 평상시에 자기 의사표현이 미숙하고 자아 정체성이나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배하는 상황이 됐을 때 공격성을 훨씬 드러내면서 오랫동안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탐문을 할 때도 실제 범죄자는 반대적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수사팀에 제안을 했었었죠. 그 내용이 이제 결국은 체포되고 나서 정남규의 성향하고 상당 부분 일치를 하고 있었어요. 정남규는 다른 요원들하고 제가 같이 면담을 하느라고 이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았었는데 정말 그 살인 현장을 추억하면서 막 불이 활활 타는데 내 심장이 타는 것 같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실제로. 쾌감의 순간을 돌이켜 보듯이. 그래서 전형적인 장형분이 고조되는 유형의 범죄자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지막 유괴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사건이 97년 8월 30일 날 발생한 사건이고 전현주 아동 유괴 사건이고 이 당시에 전현주가 8개월 임신 8개월에 사실 거의 뭐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한 20대 여자가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교 2학년 박대양이 20대 여자에게 유괴됐습니다.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서 이제 영어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해야 하던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찾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어떤 젊은 여성이랑 함께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바로 이거는 유괴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서 그 뭐 전화기나 이런 데에 다 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달고 일단은 이 유괴범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3시간 만에 이제 첫 번째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잘 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너무 짧게 통화를 해서 아이는 잘 있다 요 정도로만 전화를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그 위치 추적을 그 경찰이 전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다음 날 31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조금 전화를 길게 해서 이 유괴범의 어떤 전화하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이 당시 유괴범의 요구사항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명동 어딘가로 나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있어요. 우리 애기 뭐 밥은 좀 먹나요? 원하시는 게 뭔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천만 원을 주세요. 2천만 원이요? 아니요, 시간 끌 것도 없고. 한다거나 딴 기술에서 그 카드가 우리 손에 못 들어오면 그렇다면 못 보는 거지. 아, 그러면은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 발신 추적을 했더니 명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발신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공중전화를 사실 거의 떼가서 거기에 있는 지문까지 채취를 하는 식으로 사실 노력을 하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이게 공개 수사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다 몰랐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인근에 있던 시민들에게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시민들이 키가 작은 젊은 여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같은 날 밤 9시에 한 번 더 전화가 오거든요. 그날 전화에서도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미 명동에서 발신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들이 명동에 이미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통화하는 동안에 이 발신의 위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동의 한 카페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거의 하는과 동시에 경찰들이 그 현장 카페에 막 올라가요. 출입문도 하나밖에 없었고
출입문도 이제 봉쇄를 하고 현장에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는데 당시에 13명이 있었고 12명의 여성과 뭐 1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특히나 이 전현주는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임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내가 놀라서 너희가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쳐서 출입문도 봉쇄하고 사람들을 막 조사하니 아이가 너무 막 놀라서 내가 바로 병원을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을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근데 막 사람들도 주변에서 임신부가 저러니까 내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경찰도 사실은 딱히 특별한 용의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임신부 여성의 그 지문만 채취하고 그냥 돌려보내줬고요. 나머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간단한 신분 조회와 지문 채취만 한 후에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좀 사건은 일단 종료가 되고 결국 범인 검거는 못한 거예요. 비공개 수사 기간 동안. 그래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경찰이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자마자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과 또 이 피해자가 살던 지역에서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찾고 또 인터뷰도 하고 각종 제보도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서 애들 데려가든가요? 그 언니가 오면서요. 우리 좀 가서 여기 다니냐 그랬어요. 쌍둥이 2명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걸 봤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유괴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편 서초 구민들도 내일 저녁 양을 찾기 위한 긴급 반상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잡지 못하다가 한 9월 11일경에 어떤 중년 남성한테 전화가 와요. 경찰에. 전현주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했는지 들어봤더니 전현주가 집에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다. 내 딸이 들어오지 않는데 내 딸 집 앞에 며칠째 계속 형사들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왜냐하면 그때 카페에서 있었던 그 안에 사실 범인이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 그 13명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확인을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협박했던 그 목소리가 있잖아. 2천만 원을 달라라는 그 목소리를 들려주니 네 아버지가 내 딸이 맞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문을 그 공중전화에서 채취한 지문과 전현주의 지문을 확인해보니 일치하는 것도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현주가 이제 범인으로 완전히 특정이 되고 결국에는 실종 14일째에 그 전현주는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체포가 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죠? 아이는 안타깝게도 유괴를 해간 당일에 이미 목 졸라 살해했던 걸로 밝혀졌어요. 이후에 집에 전화하면서 돈을 요구했을 때도 이미 아이는 세상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검거된 방대한 유괴 용의자 중 한 명인 전현주 씨가 지금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일단 1,000여만 원의 카드비 때문에 신결동집이 차압당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 1일까지 값으로 껴있던 300여만 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사당동 51살 이모 씨의 2층 건물 지하실에서 방향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양은 목이 졸려 숨진 듯 목시 위에 상처가 있었고 입과 코에는 청색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실종 14일째면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닌가요? 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에요. 3시간 이내의 아이를 찾으면 생존 확률이 75%이지만 그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사실 사건도 장기화되고 아이가 살아있을 확률이 현저하게 확 떨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미 14일이라면 아동 유괴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거고 골든타임은 사실 놓친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바로 유괴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빨리 했는데. 어머니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 안 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부모의 제보로 범인을 알았다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아버지조차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 나중에 이 전현주의 진술서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아버지가 자살하라고 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당시에 고위공직자였어요. 꽤나 괜찮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왔던 사람이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다시 귀국해서 환경도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았어요. 문예창 작가의 새로 대학을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당시 남편을 만났다고 해요.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극단을 운영하고 그런 것도 별로 수입이 좋지 않고 극단도 좀 운영 상태가 안 좋고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해졌고 전현주 본인도 좀 낭비벽과 사치가 좀 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빚이 생겨났고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유괴해야겠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아이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를 유괴하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 거죠. 박대양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전현주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8살짜리 어린이를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서도 아직 살아있는 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히고 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제 40대 남자고요. 이 남자는 사건 일어날 때 부인과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신혼부부였죠. 이들 부부는 오키나와를 여행을 합니다. 오키나와를 여행을 하다가 여행 마지막 날 이제 호텔에서 같이 아침을 먹고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 가요. 공항에 가서 카미야는 나는 이제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가겠다. 당신은 친구들이랑 여행을 계속 해라. 이래가지고 이때가 한 12시쯤인 것 같아요. 카미야는 이제 가고 이 부인은 친구랑 같이 오키나와 섬 옆에 이시가키 섬이라고 섬을 가요. 이제 이시가키 섬에 도착하니까 1시 조금 안 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거기서부터 이 카미야의 젊은 부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막 땀을 막 흘리고 뭐 좀 약간 호텔에 가서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구토를 하려고 하고 약간 마비 증상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3시쯤 병원에서 사망을 해요. 이상하죠. 전날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변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망 다음 날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부검을 하는데 사인이 뭔지 잘 모르겠고 약간 심장 색깔이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이 태도가 너무 침착해요. 너무 흥분함도 없이.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이 법의학자분한테 한 이상한 말 중에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이런 게 물어봤다고요.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예. 이게 남편이 아내 부검 뒤에 법의학자한테 할 말이 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건 묻지 않죠. 네. 부검이라는 행위는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서는 장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을 대거든요. 근데 대신 외형적으로는 깔끔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해요. 네.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그 부검 보고서에는 그냥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쓰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뭐 증거는 없으니까 사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심장이랑 혈액을 따로 보관을 하세요. 검사용 말고 따로 내가 또 보관을 한 거죠.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남편을 좀 의심을 합니다. 이 남편이 카미야라는 남자가 알게 된 지 6일 만에 청혼을 하는데 부인한테 자기가 공인회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보기에 좀 이 남자가 공인회계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공인회계사 아니지 않냐 했더니 카미야는 내가 공인회계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봐주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으스스한 게 카미야가 집에서 자기가 영양제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영양제를 만들어서 부인한테 맨날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경찰에도 이거를 제보를 하고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 생명보험 든 거 없냐. 카미야는 처음에는 자기가 보험 든 게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었어요. 있었고 아내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액수가 너무 컸어요. 1억엔이 넘는 수령액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1986년 일이었으니까 당시 환율로 한국 돈 1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될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모든 게 다 인과관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언론사가 먼저 취재를 합니다. 이 카미야 치카라라는 사람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 이번이 사실 3번째였는데 앞에 부인, 그 앞에 부인도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너무 심지어 2번째 부인 사망할 때는 보험금도 받았어요. 당시 경찰이 이제 야 이게 사망금을 노린 보험 살인이겠구나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검이한테 다시 연락을 합니다. 사법 부검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카미야의 부인이 사망했던 증상이랑 비슷한 어떤 독성 물질을 계속 찾습니다. 찾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투구꽃이라는 그 식물에 독에 중독이 되면 이렇게 사망한다. 투구꽃은 뿌리에 독이 많고 그 독은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용어로는 아코니틴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네. 1g만 복용을 해도 사람이 사망을 하는 맹독입니다. 네. 증상은 일단 먹으면 입에서 침을 많이 흘리게 되고 전신마비도 되고 구토도 오고 부정맥이 오는 그런 신경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 1986년에는 사람 피에서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에 다른 대학에 이 미세 검출기가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세요. 피를 그리로 보내요. 보냈더니 거기서 아코니틴이 나왔어요. 나왔고 근데 남편 너무 당당해요. 그죠? 네, 왜 당당하냐? 아코니틴은 섭취한 지 30분 만에 사람이 사망해요. 아 이미 떠났으니까. 네. 남편은 12시에 아내랑 헤어졌고 아내는 그 다음부터 뭘 먹은 게 없는데 그래요? 어떻게 3시에 사망할 수 있느냐. 심지어 남편이 이거를 자기가 그래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도 막 아 난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はっきり申し上げておきますけども、私は全く何もやっておりません。やってないのにやったように報道されて大変迷惑を被ってますから。 경찰이 보기에 이 카미야 아무리 봐도 범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카미야를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투구꽃을 화분을 69개를 구입했다. 어느 차원에서 있겠죠.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파트 월세방을 하나 따로 두고 있었어요. 그 월세방에서 바닥에서 아코니틴 성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무슨 약국에서 캡슐을 산 것도 알게 돼요. 그 영양제라고 만들었던 그 캡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투구꽃에서 아코니틴을 뽑아가지고 이 독 캡슐을 만들었겠구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도대체 근데 먹었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진행되는 그런 캡슐은 어떻게 만들까? 근데 제보가 와요. 어느 어민이 제보가 오는데 아 내가 그 카미야라는 그 남자한테 보거를 엄청 팔았어요. 보고도 맹독이 그렇죠. 있는 동물이잖아요. 신경독이죠. 네, 신경독.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계속 연구를 하시는데 굉장히 희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고독이랑 아코니틴이 몸에 들어오면 둘이 서로 방해를 해요. 기량작용. 네, 기량작용을 합니다. 보고독은 아코니틴 독을 방해를 하고 아코니틴 독은 보고독을 방해를 해서 둘 다 원래 먹으면 그냥 바로 응급실 행인데 서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군요. 서로의 기능을 방해를 합니다. 노벨상급입니다. 아니 그거를 연구할 정도면 그냥 연구를 하지. 그 정도는 연구비로 받을 수 있을 텐데. 범인 카미야 치카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자기 사설 독극물 연구소를 차린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나중에 보니까 생쥐도 여러 마리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치밀하네요. 치밀하죠. 세상에. 이거는 연쇄살인의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사건만 가지고 이렇게 연구할 리는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입증할 수는 없어서 기소는 못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감옥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201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결국 이 법의학자 분이 혈액을 보관해서 해결하게 된 거죠. 아마 그 부검의사는 심장의 문제가 심근경색은 주로 동맥경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는 혈류의 공급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올 일이 없어요. 동맥경화가 막아져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의 심근경색이 이해가 안 되니까 보관을 다 해놓은 거예요. 관상동에도 깨끗하고. 심근경색이 출해된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요인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심근하고 혈액을 보관했을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된 거죠. 진정한 법의학자의 정말 그 열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는 자세. 네. 오.